중심으로 취임 4주째로 접어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정세를 혼돈에 빠뜨렸던 중동 가자지구와 동유럽 우크라이나 등 이 두 개의 전쟁에 대해서 파격적인 방식으로 휴전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다뤄지면은 국제안보 동맹 구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자, 봉호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이 된 두 개의 전쟁에 대해서 휴전 협상을 아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전쟁 상황을 단칼에 끊어내겠다는 파격적 제안인데요. 트럼프 스타일 현상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걸림돌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평화 구상이 되기 어렵고 도리어 새로운 분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미국의 외교 정책을 단숨에 뒤집는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교본을 새로 쓰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특히 중동의 가자 지구에서는 200만 명이나 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이집트를 포함한 다른 나라로 반강제적으로 이주시켜서 미국이 가자 지구를 점령한 뒤에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일반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구상을 제안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의 중동 구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종식을 하겠다라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그런데 반발이 좀 크게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 반발의 이유는 뭘까요? 크죠. 네. 오랜 세월 동안 종교, 민족 그리고 여러 가지 원한 관계가 얽혀 있는 중동 분쟁이 이 트럼프 스타일의 쾌도난마식의 해결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팔레스타인 독립국 수립 이를 지지해왔던 미국의 전통적인 두 국가 해법을 밑바닥에서부터 뒤집는 그런 제안이기도 한데요. 결국 미국만 부동산 개발에 따른 이익을 독점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구체적인 종전 구성이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의 침략에 반대해왔던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달리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양보해야 된다. 이런 예상이 많아서 국제사회의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이제 당장 해결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우리가 포함이 안 된 휴전 협상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유럽은 또 유럽대도 또 우리가 또 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그렇게 쉽게 지금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 국방장관이 지금 미국의 국방장관이 유럽을 방문 중인데 우크라이나 측이 상당한 수준의 양보를 해야 한다 이런 또 강조를 하고 나서서 이게 또 지금 또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러시아 침략 직전의 온전한 영토 수복,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인 20%가량을 차지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년간의 긴 전쟁에서 엄청난 피해를 봤던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영토도 잃고 앞으로 자신들의 안전에 대한 보장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설득할 힘이 있다는 확신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평화협정을 이끌었다고 인정받고 싶은 열망에서 이런 행위가 비롯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 본인 자신이 과거에 나의 전임자인 지미 카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나 역시 전임자다 이렇게 강조해왔던 발언으로 비춰올 때 평화 압력을 앞으로도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동맹국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더 약한 나라에 많은 짐을 지우는 그런 약육강식 스타일의 무자비한 해결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그 국방장관이 어제 현장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트럼프의 메시지 전달에만 급급했다 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독재자에 맞서서 목숨을 바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 아니냐,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개시를 압력을 가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취재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그것은 당신의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일축을 한 뒤에 분명히 말하건대 우크라이나에 대한 배신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헤그세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지구상의 최고의 협상가다, 학살을 멈춰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두 나라가 서로 원하지 않는 일을 인식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전 세계의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칭송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그세스 장관은 유럽의 방위비 지출에 관련해서도 국내 총생산 GDP의 2%로는 불충분하다,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 5% 수준이 매우 중요하고 5%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종조론 방안 등이 지금 먹히고는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가자 전쟁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도 15개월 만에 휴전 협정이 타결돼서 일부 인질 교환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전쟁이 터진 지 3년 만에 가장 평화에 근접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평화도 가까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랬으면 단정하기에는 아직 좋겠는데. 이른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안전 보장을 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있고요.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정권이 들어서기를 원하는 푸틴 대통령 모두가 휴전 각론을 두고 의견 충돌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먼저 앞장서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림으로써 협상력이 제한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나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어떤 힘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 이후에 아랍권 전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을 왜 다른 이집트와 같은 나라로 분산시키겠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교전도 앞으로 재개될 가능성까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이러한 스타일, 독불장군 스타일이 앞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거침없는 스타일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국과 대만 관계에서도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트럼프는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전통적인 정책인 전략적인 모호성을 지키면서 아주 그답지 않게 신중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라이벌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상대로 대만을 포함한 거대한 동아시아 평화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핵 해결 문제도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밀어붙이니까 유럽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후 재건 비용을 우리가 유럽이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이 손 안 대고 코를 푼다, 미국의 비용 부담은 최대한 줄이면서 유럽의 네. 이런 전후 재건 비용을 떠넘긴다, 이것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일단 미군이 유럽에 파병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10년 동안 3조 달러의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유럽이 관여하지도 않은 평화협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말이 되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U, 유럽연합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 유럽을 돈으로만 보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 우리가 앉을 자리가 어느 위치인지 우리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깜짝 통화를 가진 다음에 양측 협상팀이 즉각 평화회담을 가지는데 합의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밝혀서 유럽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 논의에서 소외될 것을 걱정한 영국을 포함한 유럽 나라들과 EU가 이렇게 공동 성명을 냈죠. 우리는 동맹인 미국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같이 논의하고 싶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모두 모든 평화협상에 참여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뭐 나토도 지금 미국의 행태에 우리가 행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 주장에 지금 뭔가 이 좀 불쾌하다라는 느낌을 지금 내비치고 있어요. 북대서양 조약 기구인 나토가 상당히 불만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종전 협상 선언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 협상에 유럽은 물론이고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도 함께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어떤 대화에서든지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두는 것이 나토의 할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우크라이나가 없는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은 있을 수가 없다. 피해자인 우크라이나의 목소리가 어떤 스타일로든 협상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미국 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도 역시 러시아의 협상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미국이 못을 박았는데 대단히 유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럽이 평화 질서에서 주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직접 평화 협상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역시 스웨덴도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지난해까지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의 60%를 담당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안보에 유럽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미국이 요구를 하면서 유럽의 협상 참여는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은 협상은 결국 평화가 오래 갈 수 없다,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좀 친하잖아요. 친하다고 표현하면은 어폐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김정은과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북한군도 약간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지금 북한군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협상에서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이 돼 있죠. 이 문제가 현안으로 다뤄진다면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안보 동맹 구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또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종전 논의 개시라는 명분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가 교감을 한 상태입니다. 실제 협상 장소에서는 전쟁 당사국의 철군 조건, 영토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싸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국제사회에 아주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면서 전쟁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북한 군대 파병 이슈도 어떤 형식으로든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러시아와 북한은 여전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북한군 파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 각국 정보기관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인데요. 북한이 지난해 10월에 11,000명 규모의 특수부대 병력을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 전선에 투입을 했습니다. 파병 병력 가운데 이미 4,000명가량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우크라이나 역시 북한군 병사를 생포해서 다수의 사상자 정보를 증거물과 함께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정황을 고려한다면 러시아가 협상에서 북한군이 파병됐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북한군 파병 문제가 휴전 협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이렇게 종전 협상이 추가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회담으로 연결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난해부터 북한과 러시아 밀착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의 긴장을 부추긴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한반도 정세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결정적인 첨단 기술을 이전받겠다는 북한 구상이 이 북러 동맹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이 두 나라 관계가 한순간에 약화되기 어렵다, 이런 진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군 파병 문제가 종전 협상과 연결이 된다면 미국과 북한이 이를 계기로 해서 대화 채널을 직접 간접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지난달에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또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냐, 이런 질문을 받고 즉석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대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가 이제 2월달 이달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면서 이를 접점으로 해서 북한과 미국 간의 의사 교환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두 나라가 전쟁을 한다. 근데 휴전을 한다. 그러면은 두 나라가 휴전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 주위의 강대국들이 이제 파워를 행사해서 이제 그만 싸워. 이제 화해해. 아니면은 휴전해.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이 협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킨다. 이건 어떤 쪽으로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의 의견이 묵살이 되고 일방적으로 기존에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영토도 러시아에 양보를 하고 그리고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는 일도 안 되고 그렇게 만약에 반억지적으로 평화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앞으로 러시아가 다시 침공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누구를 믿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그런 해결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 파괴된 곳에 미국이 재개발을 하고 또 이득을 취하겠다. 그리고 전쟁 부담금은 또 유럽연합이 대부분 감당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현재까지 내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협소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영토는 러시아에 내준다고 하면 나토 가입이라는 명분이 있어야 땅을 떼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못 땅도 러시아한테 빼앗기고 나토에도 저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아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쉽게 그렇게 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크라이나로서는 미국의 도움이 없다 그러면은 전쟁을 더 이상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미국도 어느 정도 뭐랄까 이 우크라이나를 좀 이렇게 참석을 시켜서 그쪽의 의견을 어느 정도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면을 좀 보여줘야지 무조건 그저 내가 세계 최대 강국이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러시아와 협상을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조금이 아니라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들거든요. 평화 협상에서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아주 큰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뺀 채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유럽연합도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참여 여부 평화협상에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1930년대도 아니고 1950년대도 아닙니다. 지금은 2025년이란 말입니다. 그때와 지금하고는 역사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데 아유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배제한다 그러면은 아유 압박이 많이 나올 대한민국도 텐데요. 75년 전 6.25 전쟁에서 그 휴전을 반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의견이 미국 측에 의해서 묵살이 있어서 결국 지금의 분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저 약소국의 서러움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현재 남가주는 올겨울 시즌 가장 강력한 대기의 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폭우로 인해서 도로 침수, 산사태 위험도 매우 높아지면서 곳곳에 대피령도 내려졌고 또 국립기상청은 더 일찍 폭우가 시작되면서 예상보다 좀 빨리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새로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가 이제 치러지게 됐는데 이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그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전혜지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남가주 전역에 이 폭우로 우려가 높아지면서 LA 지역 곳곳에 지금 대피령이 내려졌죠. 네, 현재 남가주 강력한 폭풍 전선이 형성되면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LA 카운티 여러 지역에는 대피 경고령이 내려졌습니다. 우선 퍼시픽 팔리세이드에는 오늘 오전 7시부터 대피 경고가 발령돼서 내일 오후 2시까지 이어집니다. 말리부 지역은 동쪽 끝부터 말리부 로드와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교차로까지 도시 절반에 걸쳐 대피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선셋 산불 피해 지역인 헐리우드과 헐리우드 힐즈 웨스트 지역 주민들도 대피할 것이 권고되고 있고요.
이튼 산불 피해 지역인 알타데나와 파사데나에도 대피 경고가 발령됐는데 알타데나에는 샌가브리엘 산맥과 인접한 북부 지역에, 파사데나에는 헤이스팅스 렌치로드와 팍비스타 드라이브를 포함한 북쪽에 내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실마 지역과 칼라바사스 등에도 경고 대상이 포함된 상황입니다. 네, LA뿐만 아니라 남가주 다른 지역에도 혹시 경고령이 내려져 있는 곳 있습니까? 네, LA뿐만 아니라 다른 오렌지 카운티, 샌 버나디노, 산타바바라 카운티에도 대피 경고가 발령됐는데요. 오렌지 카운티에는 트라부코 캐년, 핫스프링스 캐년, 벨 캐년, 롱 캐년 등입니다. 이 지역들은 공항 에어포트 산불 피해 지역들로 오늘 오전 8시부터 대피 경고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마운트 볼디 빌리지, 라이트우드, 그리고 하이랜드 일부 지역에, 또 산타바바라 카운티에는 레이크 산불 피해 지역과 그 인근 지역에 광범위하게 경고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네, 산사태 우려가 또 심각한 곳이 있죠. 네, 우선 산불 피해 지역은 모두 우려 대상에 포함되기는 합니다만 당국은 특히 세 곳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팔리세이즈 산불 피해가 심했던 퍼시픽 팔리세이즈와 프랭클린, 이튼 산불 피해 지역인 알타데나,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이 지역들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 시속 최대 35마일에 달하는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장 위험한 시간대,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네, 각 카운티별로 예상되는 폭우의 정점 시간은 LA 카운티의 경우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벤추라 카운티는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로 예측됐습니다.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의 경우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와 인랜드 엠파이어는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샌디에고 카운티는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예보됐습니다. 이 시간대 특히 외출을 삼가하라는 조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지역과 그 시간대에 따라서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 게 이렇게 보니까 그 폭우 전선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맨 위에는 빨리 오고 천천히 오고 밑에는 천천히 오고 샌디에고가 그래서 가장 늦게 오게 된다는 얘기네. 자, 비가 가장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피크 시간대 레이크 산불 지역에서는 시간당 약 0.76인치까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국립기상청이 내다봤습니다. 이튼 산불 지역은 시간당 0.72인치, 브릿지 산불 지역은 시간당 최대 0.65인치 강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처럼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 건 아니지만 국립기상청은 특정 시간, 특정 지역에 시간당 1인치까지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홍수나 산사태 외에 또 다른 피해도 또 많이 있을 듯한데 어떻습니까? 네,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산악 지역과 사막 지역, 해안 지역에는 시속 40마일에서 최대 65마일까지 강풍이 예고됐습니다.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최대 시속 40마일까지 예보되고 있는데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고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강한 바람과 폭우로 공항에서는 상당한 양의 항공편 지연과 취소도 예상됩니다. 해변과 강 하천에서는 갑작스런 물살에 따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이제 뽑는 선거가 실시가 될 텐데 이 설문조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네, 에머슨 대학이 이번 주 초에 문자 메시지, 전화를 통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민주당 내에서 무려 57%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여성, 히스패닉, 흑인들 사이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성 응답자 60%가 해리스 전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히스패닉의 경우 61%, 흑인은 64%나 해리스 전 부통령을 차기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지지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해리스 전 부통령 본인은요, 출마 의사가 있답니까? 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드러낸 적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로폰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로폰타 법무장관은 해리스 전 부통령이 훌륭한 주지사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출마하면 지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샌프란시스코 검사의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연방 상원의원, 부통령을 역임했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출마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패배한 이제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다음 행보에 대한 추측이 무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또는 2028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요? 제발 나오지 마세요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만일에 이 해리스 전 부통령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 구도가? 네, 현재로서는 해리스 전 부통령이 출마하지 않을 경우 매우 이제 열린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격차가 너무 컸는데요. 설문조사에서 2위를 기록한 케이티 포터 연방 하원 의원은 단 9%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어 전 LA 시장이기도 했던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와 캘리포니아 현 부지사 엘레니 코날라키스가 지지율 4%를 기록했습니다. 또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도 17%나 달했는데요. 해리스 전 부통령이 출마하면 명확한 선두주자로 시작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변수가 커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안토니아 비에라이고사 이름은 우리 한인분들에게도 많이 익숙해가지고요. 그냥 익숙해서 투표를 하지도 않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런데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이제 출마를 하려면은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고 하는데 뭐 어떤 산을 넘어야 됩니까? 네, 일단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부통령이었다는 그림자를 어떻게 지우느냐가 관건이겠는데요.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대선 실패 이유 중 하나가 또 바로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부통령이었다는 점이라는 분석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국정 지지도가 급전직하했었고 비난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통령도 그 책임을 함께 떠안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과연 전임인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부통령이었던 것과 얼마나 거리를 두느냐, 그리고 그때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무능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무능한 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제는 말이죠. 지금 지금 주지사라든지 이 해리스라 이 전 부통령이라든지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그쪽을 주름 잡던 민주당 이 주력 세력들이 이제는 좀 물러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말이죠. 캘리포니아가 이렇게까지 올해까지 그 일종의 이 하나의 집단이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뭐를 집권을 한다는 거는 저는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무능하지 않습니까? 뭐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반대합니다. 이거 전 앞으로도 만일에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계속해서 반대할 것이고. 네. 그동안 죄송합니다만은 그 스타 정치인이 인물이 별로 없어서 스타 정치인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그 시장이 바탕이 스타 정치인이 나올 만한 그런 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민주당 쪽에서는 네. 게빈 뉴섬 주지사라든지 카멀라 해리스라든지 이 자기들의 그 어떤 집단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꼼짝하네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민주당 파워를 받아들이지 네.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고, 공화당은 뭐 캘리포니아에서는 공화당으로 뭐 나와야 아무런 뭐가 안 되니까 힘을 또 못 쓰고 있는 거고. 이맘때쯤에서 공화당에서 걸출한 인물이 한 명이 딱 등장하면은요, 표가 그쪽으로 그렇죠. 많이 몰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캘리포니아가 네. 자꾸 조금씩 보수 색깔을 네.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북가주는 물론이고 이제 남가주에서도 오렌지 카운티 등에서는 공화당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다소 제한적이긴 했지만 민주당이 이긴 지역에서도 공화당 후보와 표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곳이 여러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강성 진보보다는 중도와 진보의 경계에 서서 보수 표심을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거리를 살짝 두려는 모습이 보이기는 했지만 한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성 진보적인 이미지를 변화시켜 보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마를 위해서는 앞선 점들을 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왜 이런 점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느냐는 바로 또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변화 추세를 보면은요, 캘리포니아주에 이제 주민들이 투표를 할 때 나는 무조건 민주당이야라는 거가 예전보다 많이 좀 연해졌어요, 옅어졌어요. 그래서 제발 공약을 잘 만들고 그걸 얼마나 내가 잘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설득력 그게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아마 많은 분들이 선출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맘때쯤에는 변화가 돼서. 그럼 더더구나 일국의 부통령까지 한 분이 도지사를 나온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잠깐 쉬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듯 이제 하고요. 그냥 뭐 변호사 개업하고 조용히 사는 게 네. 좋죠. 네, 네.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그거 좀 이상해 보입니다, 솔직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혜지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퀀텀 F&A 최연아 대표 모시는 날입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오늘 아침 발표된 PPI 이 도매 물가지수 모두가 다 예상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었는지 저 궁금하네요. 네, 뭐 제가 예상을 했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나온 다른 지표들 상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치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올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발표될 때 그 예상보다 더 높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고 이제 역시 그 여러 다른 지표, 뭐 제조업 지표라든지 아니면 산업 지표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난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올라갔다 하는 부분이 이제 어제와 오늘 반영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우리가 그런 대로 지금 뭐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잡혔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게 거의 뭐 1년 이상이었던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또 다시 좀 시작이 된다라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뭐 어떤 지금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뭐 그 경제 분석 쪽에서도 상당히 그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의아해하시겠지만은 좋은 소식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왜 좋은 소식입니까? 왜 좋은 소식이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뭐 10% 뭐 100% 이런 걸 상상을 하시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 큰 그 두려움이 되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2%에서 3%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경제가 너무 과열됐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경기 과열, 그러니까 과열 이전에 약간 좀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 과열된 걸 놔뒀을 때 걷잡지 못하고 이제 계속 그 더 올라가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선제적으로 뭐 금리를 올린다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은 경기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온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그거 상당히 아이러니한데요. 예상보다 그러니까 작년 나쁘지 않아서. 9월에 금리를 낮출 때에 연준이 뭐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경제계나 그 월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이제 실업률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근데 또 실업률의 반대로 이제 그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조금씩 이제 2%에 근접하고 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이제는 인하할 때가 됐다. 이거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얼마를 낮췄냐면은 작년에 3번에 걸쳐서 1%포인트를 낮췄어요. 그런데 0.5를 아주 그 과감하게 9월에 낮춘 이후에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은 경제 성장률 좋았죠. 그 다음에 실업률이 올라가기는커녕 뭐 조그만 폭이긴 하지만 오히려 내려갔죠. 그 다음에 고용지수 다 좋았죠. 그렇게 되니까 경제 현상에서 볼 때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안 내려가는 것을 좋게 해석해야 되느냐, 나쁘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그러면 연준의 이제 파월 의장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 정도 이자가 가장 중립적인 이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상태가 지금 이상적인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연준이 갖고 있는 고민이 이런 거죠. 현재 이자율을 계속 버티면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작년 12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조금 그 사람들의 심리가 소비 심리나 이런 것이 좀 낮아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이대로 그 현재 위치를 고수하면 유지하면 조금 경기에 과열되는 현상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곁다리가 붙어요. 뭐냐?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난 1월에 많이 올라간 이유 중에는 뭐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특히 이 가정 살림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주 느끼시는데 이제 달걀 가격이 그 조류 독감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특별한 변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료가 이제 1월에 되게 그 보험료 조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보험업계가.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도 지금 많이 올라간 것이 1월에 반영이 되면서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이러한 그 변동성이 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어땠냐면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만만하게 뭐 적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이것도 꽤 예상보다는 올라갔는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두 가지 부분이에요. 하나는 주거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인플레이션 정책에 있어서. 근데 주거비는 상승폭이 여전히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승폭은 여전히 높지만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예전에 비하면 높은 편이지만 이제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좋은 소식이죠. 이제 주거비 부분이 이제 조금씩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 하는 점에서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주거비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부분은 어떠냐인데 이것이 이제 또 지금 1월에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지 않냐 이렇게 추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쓴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돈을 썼을까 하면은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계속 할 거라는 기대치가 있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제 미국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도 있었고 이제 이런 점이 작용을 했다. 이것이 이제 현재 현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현상은 이거죠. 파월 의장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여러 연준 위원도 그 얘기하지만 이제는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뭐 항상 하는 네. 얘기죠. 네. 근데 얼마 전까지는 연준에서는 아직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약간 발을 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한 일주 반 사이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예. 모르겠지만 아직 뭐 확실치는 않지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요인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감세에 대한 얘기가 있죠. 세금을 줄여주면 이제 그만큼 소비력이 늘어나니까 또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이죠. 그 다음에 관세를 올리면 뭐 당연히 제품 수입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민 정책으로 지금 불체자들을 이제 막 뽑아내서 이제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만 나가는 것이 영향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단속 때문에, 조금 뭔가 좀 이 불안한 그러한 이민자들은 지금 아예 일자리를 안 나가버리잖아요, 요즘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저임금 노동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연준이나 경제계에서 바라보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이 이제 잠재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경기도 좋아요. 예상보다 경기가 좋아요. 고용시장도 예상보다 좋아요. 거기다가 추가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요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연준에서 볼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상 체제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럼 비상체제에 들어가면은 금리를 못 올리잖아요. 오히려 인하를 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나요? 아니,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금리를 못 내리고 네네. 오히려 올릴 수 있는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라고 압력 주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 해야 되나요? 부분은 지금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이 모르는 아주 무슨 대단한 이론을 갖고 있던가. 네. 네. 아니면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다는 걸로 여기서는 이게 좋은 거고 저기서는 저게 좋은 거다는 얘기를 하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인 경제 이론으로 따지면 이렇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왜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도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경제에 관계되는 경제학자나 또는 경제를 추적하는 분석가들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되면 긴축이 좀 오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더 긴축을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상식이에요. 네. 그 경제학계에서. 예. 근데 금리를 낮춰라. 그럼 낮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 미국 경제를 더 잘 나가게 하겠다. 지금 그런 의도로 보여요. 얘기하는 게.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본인의 여러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다가 금리마저 인하하면 이것은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인데 그렇죠. 거기까지 두 개를 합친다는 얘기는 안 맞죠. 뭐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네. 이해가 안 가니까 새로운 경제 이론을 가진 경제팀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그 경제학적인 지식과는 다른 이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뭐 하나의 그 영어로는 그 베니핏 오브 다웃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까? 뭐라고 이렇게 한번 좀 줘보는 건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 이게 갑자기 경제학의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단한 경제학자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새로운 이론인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그 스타일이죠. 항상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는 어디 가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얘기할 때는 이민 정책 얘기할 때는 불체자를 쫓아내가지고 미국의 노동 시장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본 문제를 없애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것은 또 뭐 이쪽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약간 좀 혼란스러운 그런 그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지금으로 봐서는 그래요. 근데 정말 뭐 비수가 아주 비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좀 뭔가 이 월스트한 상황을 좀 대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네요, 지금. 그렇죠. 근데 뭐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월스트 상황까지는 아닌가요? 우려하지는 않는 것이 뭐냐면 다행히도
다행히도 미국은 연준이 행정부의 소관상이 아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다른 모든 부서, 뭐 재무부라든지 상무부 이런 데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장관들을 지명해서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연준은 그러한 그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연준이 중심을 잘 잡고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갑자기 미국이 뭐 인플레이션이 팍팍 올라간다. 이제 이런 일은 뭐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소비자 물가가 3%로 다시 올랐고 또 생산자 물가가 한 달 동안 0.4%가 오른 데에는 무역의 관세의 영향이 벌써 미쳐진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까? 생산자 물가 부분에서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오늘 나온 걸로 봐서는 사실 뭐 제품 가격에서 많이 오른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식품하고 에너지 부분인데 이 부분은 관세하고 상관없이 지금 좀 시장이 올랐으니까 아직 관세 때문에 미리 올랐다라고 보기는 이제 그것은 좀 힘들다. 그래서 1월까지의 숫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상황, 경제 상황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아직 관세 때문에는 뭐 아직 영향을 안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달이 되면은 이제 이거 뭐 더 껑충 뛰는 게 아닌가 또 겁이 또 덜컥 나네요. 그렇네요. 관세 때문에 그게 나타나려면은 최소한 앞으로 관세가 시행이 된 이후에 적어도 한 2, 3개월 지난 때의 지표로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차를 보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퀀텀 F&A 최원하 대표 함께했습니다.